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침 잘 드셨고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시스템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짧은 군 생활에서 자동차 부속품을 보급하는 특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시스템 그러면 자동차가 생각이 납니다.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로 동력 발생 기관이 있고 그 동력을 전달하는 기관이 있으며 그 동력이 바퀴로 이렇게 구르게 하는 구동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총체적으로 움직일 때 자동차가 잘 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학부에서 경제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하면서 소위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군대에서도 시스템적인 전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영적 전투인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선교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선교의 그 시스템적인 시도의 그 발전 과정 그리고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선교의 시작점인 지금부터 135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1913년 첫 번째 박태로 선교사가 중국 산동반도에 발을 디뎠을 때는 선교의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권면과 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산동반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그러나 그 열정이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수년 후 도중으로 이 박태로 선교사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선교사님 나가고 그 다음에 방지일 목사님을 끝으로 해서 이 산동반도의 선교가 1930년대 중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5년도 최찬영 선교사가 해방 이후로 첫 번째로 선교사로 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김순일 선교사, 저는 김순일 선교사를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태국 전역을 다니면은 아잔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이 김순일 선교사를 기억하는 태국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교했고 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은 귀한 김순일 선교사, 그는 말미에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참 불우한 선교사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선교가 어떤 시스템 선교로의 어떤 가장 필요를 역사 속에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서만수 6호기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현지에 적합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인도네시아 한인교회를 같이 하면서 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들어와서 통합 측에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강성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나가고 85년도 거의 중반에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또 제가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한국 선교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의 급진적인 증가 추이를 보면서 1980년대 한국 선교사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0년도에 1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10년 후인 2000년도에 10,000명이 넘어서는 아주 벅찬 감격의 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선교가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양적 이렇게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성숙에 대한 깊은 갈망, 이것은 어떤 선교 시스템에 대한 강한 필요를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을 한국 선교의 초기 선교 시스템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는 엔코이 3, 저희 우리 한국의 전세계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던 해입니다. 저는 2000년을 한국 선교의 큰 전환점으로 봅니다. 1980년이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면 20년 후 2000년도가 첫 번째 전환기,
저는 두 번째 전환기가 앞으로 2년 후에 2020년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2, 3년 동안은 한국 선교가 급속한 성장 속에서 플래토 현상을 느끼면서 아마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쇠퇴할 것인가에 대한 분기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도에 첫 번째 큰 전환기에서 우리가 광범위 리서치를 갖다 2,4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건강한 배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나 그 리서치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정부의 선교사가 그 리서치 결과를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당시 선언문 작성위원장인 이재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메인 컨설테이션 이전에 3차례의 프리 컨설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재배치라는 말은 너무나 민감하니까 이 말은 사용하지 말자. 석고 선교가 사용했을지라도 이 말만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원 위원장이 이번 리서치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는 재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선언문이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국 선교계의 어떤 전략적 재배치, 그러나 전략적 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진 배치라는 그 새로운 용어를 우리 한국 선교계가 개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나온 것은, 한국적 작품으로 나온 것은 카스라고 하는 카스 시스템. 카스는 세 가지 단어의 첫 번째 이니셜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 코미티 시스템. 코미티는 이와 양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반도를 이렇게 선교했던 카나다, 미국, 호주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그래서 함경도를 카나다 선교부, 그 다음에 이 전라도를 남장로교,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의 이 감리교 선교, 그래서 지역 분할한 아름다운 나름대로 분담 정신, 그리고 또한 한 지역에 또 선교사가 또 중복이 돼 있을 경우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종족 집단을 서로 분담하는 Adopt a People, 그런 서브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고, 또 세 번째는 지역도 같고 종족도 겹친다면은 그 종족의 최단 시간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기능, 그러니까 교회 개척, 신학교, 대학생 사역, 어린이 사역 이런 식으로 기능을 분담하자,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세 글자의 이니셜 해서 카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카스로의 또 이 발전이 계속 이제 전개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역 종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도 우리가 분담을 해서 우리가 선교해보자는 식으로 이런 시스템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997년도 IMF 때 한국 경제의 소위 신용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WB 산하의 한국 선교평가원이 지난 20년 동안 개발한 것이 세 가지 평가 시스템입니다. 선교사 평가, 선교단체 평가, 그리고 선교 현지의 선교 프로젝트 평가. 이은민 원장, 그리고 숭실대 이 교수 팀들이 가세해서 그 지표도 다듬고 그 지표를 해석하는 해설서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KWM의 멤버십을 신청하는 단체는 이 한국선교평가원에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선교가 시스템 면에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크게 한국 선교의 시스템은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멤버 케어 시스템, 다른 하나가 선교의 책무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사의 책무 관리 부분은 선교사의 사역 부분, 그리고 선교사의 재정 부분, 그리고 spiritual accountability라고 어떤 영적 부분,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서브 시스템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계는 멤버 케어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대
최형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멤버 교육 시스템이 다양하게 조직이 돼서 선교사가 사이콜로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필요한 상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국에 돌아오면은 디브리핑의 후속 상담 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이 서비스들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국 선교의 시스템의 하이라이트, 꽃을 타겟 203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는 한국 선교의 시스템 면에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는 어떤 큰 계기를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소위 어떤 한국 선교의 과거 25년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미래 25년을 기획해보는, 그래서 축구의 전반전 그리고 중간에 하프타임, 2005년도가 하프타임이었고 200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말까지 미래 25년을 기획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하나의 플랜이 한국 선교 마스터 플랜 타겟 2030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25년의 한국 선교를 예리하게 평가해보고 여기서 발견된 7가지의 부족한 점을 보강한다는 점에서 7개의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봐서, 첫째는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이 동시적으로 추구되는 시스템, 둘째는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서의 대체, 셋째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에 적합한 선교 무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국 선교학의 조그만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책무성이 있는 시스템, 그리고 다섯째 협력 시스템의 개발, 여섯째 한국 본부 중심이 아니라 선교지 중심 시스템의 활성화,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구분과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팔로우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7개 전제 속에서 우리는 한국 선교 미래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1차에서 5차에까지 제1차 년도는 전방 개척을 주력해보자. 사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중에서 2, 3세계 교회에 속하는 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한국 선교의 이런 면은 서구 선교사들의 계가이며 서로 선교사의 교회의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한국 교회의 이런 사례는 2, 3세계 교회의 좋은 도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1세계와 2, 3세계를 잇는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계의 대표 주자로서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당시에 랄프 윈터 박사와 여기 그렉 파슨 박사가 함께 그 팀들이 함께 왔고요.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우리가 이걸 국제화시켜서 한국을 비롯한 2, 3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참여할 때 어떠한 화두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선교할 것이냐, 거기서 발견한 것이 프론티어 미션이었습니다. 전방개척 선교. 그래서 우리는 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전방개척을 주력하는, 과거에도 전방개척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일반 선교보다는 전방개척을 주력하는 2차 5개년 개발 계획은 그 전방개척을 도약시키고 3차는 전력 투구하는 한국 선교의 전력 투구 시기, 4차는 고도 성장 시기, 5차는 성숙과 제3시대 또 새로운 25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선교 시스템 관점에서 타겟 2030의 우리는 실천을 그때그때마다 또한 평가해 보았습니다. 1차 5개년 개발 계획이 끝나는 2010년 하반기 때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의 1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예리하게 평가를 해보면서 2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있지만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적합한
미래 다음 5년을 갖다가 이렇게 또 리바이즈 시켜가지고 2차를 했고요. 2차 5개년 개발 계획이 끝나는 또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평가하고 또 3차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 선교 타겟 2030 25년의 정확히 중간에 와 있습니다. 이 엔코이 7 회의는요, 그런 점에서 3차 이 시기에 우리의 모토는 전력 투구기.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 선교 역량을 결집하고 그리고 파송을 가속화시키며 또 기존 선교 분야 외에 자비랑 그래서 실버 선교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현지 양떼들의 젖을 먹는 것까지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비를 가져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들의 젖을 먹는 것을 통해서 양들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도 선교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전향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 속의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을 이번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 지도자와 함께 이번 대회를 추구하는 것도 그 일환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3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모두 6가지 분야에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손가락에서 첫 번째 이론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선교에 적합한 이론을 위해서 한국 선교학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 적합한 신학과 선교학 이론을 우리가 개발해보자. 내부자 운동 확산이라고 표현되는 그 나라와 그 선교 현지에 적합한 상황을 우리가 개발해보자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이론에 근거해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전 선교사의 다양한 그런 어떤 출연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저변 학대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스튜던트 미셔너리 SM이다라고 하는 것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1년 또는 2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서 많이 보내게 되고요. 또 제 자신도 지금 21세기 시니어 선교회 대표로 있습니다만은 이런 실버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운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참여 확신, 이것은 미국의 KWMC를 비롯해서 북미주에 이런 선교 동원이 확대되는데 지금은요 오세아니아주 유럽의 많은 한인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는 동원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그래서 이제는 훈련조차도 소위 프리필드도 있지만 선교지의 온필드, 나아가서 포스트 필드에까지,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이 선교의 훈련을 연속적으로 하는, 그래서 생애 소위 커리어 미셔너리 트레이닝까지도 개발해서 우리 유기남 위원장, 지금 현재 이용홍 위원장이 이 KWM의 이제 이 훈련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은 우리 감신대 우리 성교학 교수님 이런 띵크탱크들을 동원해서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 행정입니다. 보낸 선교사를 어떻게 멤버 케어하며 어떻게 어카운터빌리티를 제고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두되는 것이 선교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중도 탈락 선교사를 최대한 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멤버 케어를 강하고, 특별히 이제는 본부, 한국 본부의 중심에서 현지 중심의 행정 시스템. 이번에는 소위 어제 오후 세션에 한다 보니까 우리 베트남의 우리 도마 선교사님이 그 선교 행정의 첨단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 선교 행정도 많이 발전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선교 현지에 도착한 선교사가 전략, 이 전략은 최전방 선교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구사할 것인가, 그리고 현지 중심의 선교 전략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나아가서 현지 선교사,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관 또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관 그리고 선교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서 현지 선교부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전략 선교를 이룰 것인가 라는 식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5개 손가락이 E5, 이론, 동원, 훈련, 행정 그리고 전략,
그리고 이 분야가 이제 손바닥 분야가 지원인데요. 지원은 총체적인 지원, 어떤 토탈 서포트. 그래서 멤버 케어도 토탈 케어 차원에서 전 세계도 한인 교회가, 선교제에 있는 한인 교회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현지 한인 교회 선교 동원 지원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다양한 지역의 선교 전략회의, 기존의 선교 전략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선교회가 지원할 분야가 뭐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 선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선형은 북아프리카, 페르시아권, 아라비아다 패착년대, 아라비아권, 페르시아권, 초생달, 레반트, 지금 터키 6개권이요. 너무나 예민한 지역에 이 선교사들이 저걸 하다 보니까 자꾸 국정원과 외무부에서 전화에 우리가 시달리곤 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 계속 설득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막무가내합니다. KWMA와 중선협이 같은 동급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에도 설득의 한계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는 북아프리카 어떤 전략 선교회의가 따로 있고, 페르시아권, 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레반트 지역, 초생달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거기에서의 어떤 띵크탱크 그룹과 또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중동 선교 전략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터키만 해도 터키는 사실 중동과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벌써 700여 명이 넘어섰는데 터키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 지원을 다각화시키고 다양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과거 25년뿐만 아니라 이제 타겟 2030을 거의 12년 반을 해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선교지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사시대 메커니즘과 상부상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11년 전 노벨 경제학상은 후르비치 교수와 다른 두 교수, 모두 세 교수가 소위 경제학상을 받는데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으로 받습니다. 30년간 두 경제 메커니즘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메커니즘하고 사회 보장, 그러니까 사회 보장 메커니즘 저건데요. 사실 사회 분배 메커니즘이 훨씬 이 민중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30년 동안의 두 메커니즘 비교했더니 자유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훨씬 민중의 복지를 제고한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나아가서 타겟 인공강석에서 제시된 한국 선교의 독창적 시스템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계가 사사시대 자기 성에 오른 대로 이게 행하는 메커니즘을 해서 상부상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아가서 한국 선교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솔루션으로 제안을 해보는 것이 어떤 몸에 비유한 유기적 연결이고, 또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시스템적 파트너십, 나무에 물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자라게 하는 이런 역할 분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선교의 특성을 보면은 개신교 선교 구조와 자유시장 경제 구조가 유사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 선교의 주체들이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 가게, 정부가 움직이지만 시장의 발달과 형성으로 이게 아름답게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데 우리는 시장 형성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해보니까 개신교 거버넌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자유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단체의 발생과, 그래서 중복 투자가 불가피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기 해법은 무엇일까? 건전한 선교 협의체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지의 단체장 간의 협력, 그리고 선교의 남은 과업을 파악하면서 단체가 또는 사역자
간의 분담 선교 결의와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전한 시스템이 되려면 선교 수요에 대한 공급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o Free Lunch라고 하는 철학이 필요하고 3셀프의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켜서 소위 5셀프까지, 그래서 선교 시스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루는, 그래서 자신학화와 자선교화까지를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선교제 각 국가별로 저는 하나의 한인교회 목회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선교협의회. KWM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선교계 교단 선교단체 지도자 간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제에서도 한인교회, 한인선교사회, 그리고 양자 간의 선교협의회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 협의 구조가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목회자와 선교사회는 펠로우십 구조고, 이런 펠로우십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선교협의회인데 단체장 간의 선교전략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에도 미셔너리 펠로우십이 있고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세계 한인 선교기구의 수평적인 연대를 우리가 KWMA가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KWMC도 있고 KWMAF도 있고, 미국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의 선교 단체 지도자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미션스 어소시에이션 카마라는 것을 조직해서 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피란소냐 필리핀 한인 선교 협의회가 있고요, 킴넷이 있고, 기타로서 아까 중동 선교 협의회 같은 이런 수많은 협의회가 수평적으로 선교 연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에게 전략적 재배치를 분담시키고 집중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정희 씨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지성까지도 갖추는, 감성을 포함하는 경지까지 전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인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다. 회사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법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인격을 부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에도 법인세처럼 AI도 책임을 매기는 시대. 그래서 선교지의 많은 궁금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AI를 통해서도 지식 전달도 되지만, 이제는 AI가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떤 공동사역으로서 하나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선교 도구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교사와 AI 간의 이런 인공지능의 동용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적그리스도들도 AI를 10번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영적 전쟁은 전면적 양상을 띌 것이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저는 천국을 현실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수많은 민초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한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좋은 또 선교의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선교 지난 30년을 우리가 단추해 본다면 서구 선교의 300년의 압축 성장이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30년은 전 세계 교회가 유기적으로 전 세계 선교 사역자와 또 각양 인공지능들이 동원되면서 총동하는 선교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계속 이 한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